60세가 넘은 나이에 가슴이 뛸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 다 출가시킨 뒤 제 인생은 그저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정체된 시간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장대비가 쏟아지던 인사동 거리에서 30년 전 제 영혼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 정우를 마주쳤습니다. 명수가 여전히 빗소리를 좋아하는구나.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멈춰 있던 제 심장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한 대학 교수가 되어 돌아온 그의 눈빛 뒤에는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그를 배신하고 선택했던 죽은 남편의 사고가 사실은 정우가 치밀하게 설계한 복수극의 시작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늦바람인 줄 알았던 이 운명적인 사랑이 사실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30년을 기다려온 잔인한 덫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명숙은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 안,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갤러리 안에는 잔잔한 첼로 연주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시된 그림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등 뒤로 나직지만 낯선, 차갑지만 뜨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림 취향은 여전하네. 어두운 유채색 뒤에 숨겨진 그 지독한 고독 말이야. 명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가난을 증오해 비겁하게 등을 돌렸던 첫사랑 유정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우아한 중년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은 오히려 그의 분위기를 더욱 깊고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어떻게 여길? 은퇴하고 귀국했다는 소식 못 들었나 보네. 자네 남편 장례식에도 가보려 했지만 시기가 좀 늦었어. 정우는 담담하게 말하며 명숙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선 30년 전과 똑같은 숲속에 클내음이 났습니다. 명숙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느낄 수 없는 종류의 설렘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갤러리 근처의 오래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대화의 여백을 채웠습니다. 명숙은 죽은 남편과의 무미건조했던 30년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명숙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정우를 그리워하며 그를 버렸다는 죄책감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 자식들은 다 잘 지내고 정우가 찻잔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네, 아들은 변호사가 됐고 딸은 외국에서 공부 중이에요. 이제 제 인생엔 아무런 소동도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다 꿈 같네요. 정우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명수가 꿈은 깨고 나면 허망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아. 나는 30년 동안 외국에서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당신이 나를 버리고 그 돈 많은 남자에게 갔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차가운 빗물 소리까지 다 기억해. 명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망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은 사랑일까요? 정우의 눈빛은 너무나 깊어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명숙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내일 내 은퇴 기념 파티가 있어. 예전 우리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이 옷을 입고 와줬으면 해. 30년 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써보고 싶어. 상자 안에는 30년 전 명숙이 갖고 싶어 했지만 정우가 사줄 수 없었던
화려한 보랏빛 실크 드레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것을 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우 씨, 우린 이제 청춘이 아니에요. 이런 옷은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당신은 여전히 내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내일 기다릴게. 정우가 떠난 뒤 명숙은 홀로 찻집에 남아 드레스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자신의 여성성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이자 위험한 탐닉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숙은 그날 밤 자식들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드레스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20대의 소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명숙은 몰랐습니다. 정우가 머물고 있는 호텔 방의 벽면에는 명숙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은 사진들과 그녀의 죽은 남편,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 기록이 가득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정우는 와인을 마시며 명숙의 사진 위에 붉은색 XX자를 그었습니다. 명숙아, 늦사랑은 달콤할 거야. 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처절할 거다. 내가 누렸던 그 30년의 안락함을 내가 하나하나 찢어 밝혀줄게. 다음 날 저녁, 명숙은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약속 장소인 남산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정우가 명숙에게 프러포즈하려 했지만 명숙이 이별을 통보하며 나타나지 않았던 비운의 장소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정우와 명숙, 단둘만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미로운 재즈 선율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명숙은 정우의 품 안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남은 생은 당신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정우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명숙아. 우린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 남편이 남긴 그 거대한 유산들, 그리고 내 아들이 맡고 있는 그 소송 사건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숙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명숙의 이성은 마비되어 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약은 60대 여인의 심장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첫사랑은 제 일상의 모든 빈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집, 남편의 영정사진만이 지키던 적막한 거실에 정우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명숙아, 이제 혼자 밥 먹지 마. 내가 매일 아침 내 식탁을 채워줄게. 그의 달콤한 약속에 저는 30년 동안 지켜온 제 집의 열쇠를 건넸고 제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연 그 순간 제 아들은 정우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제 딸은 정우가 건넨 선물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우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집에 들어와 제 남편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제 자식들과 저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62세의 제가 선택한 이 늦사랑이 제 자식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사였다는 사실을 저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오늘 달콤한 침입자가 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이 공개됩니다. 정우와 남산에서의 꿈 같은 데이트 이후 명숙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우는 명숙의 집으로 꽃바구니를 보냈고 오후에는 직접 그녀를 데리러 와 분위기 좋은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명숙은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남편 사별 후 입지 않았던 화사한 색깔의 옷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새 무슨 일 있어? 안 쓰던 향수 냄새도 나고. 주말을 맞아 명숙의 집을 찾은 큰아들 진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진수는 대형 로펌에 잘 나가는 변호사로 평소 냉철하고 분석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 좀 만나는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즐기면 안 되니. 명숙은 수줍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진수의 촉은 날카로웠습니다. 명숙의 화장대 위에 놓인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교수가 선물하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자연스럽게 명숙의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진수 군인가? 얘기 많이 들었네. 어머니를 닮아 아주 듬직하군. 정우는 능숙하게 진수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정우의 매너는 완벽했고 그가 내뱉는 학식 깊은 대화들은 진수조차 잠시 경계심을 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명숙이 차를 타러 부엌으로 간 사이 거실 장식장에 놓인 집 문서와 인감도장의 위치를 재빨리 훑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진수군, 요새 맡고 있는 재개발 소송건 말이야. 내가 아는 인맥 중에 국토부 고위직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게. 명숙이 아들이면 내 아들이나 다름없으니까.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극비리에 진행 중인 소송건을 정우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명숙의 자식들이 가진 아킬레스건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숙에게는 사랑을, 아들에게는 성공을 미끼로 던지며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정우가 돌아간 뒤 명숙은 진수에게 정우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봤지? 저렇게 훌륭한 분이 엄마를 아직도 잊지 않고 찾아주셨어. 아빠가 남긴 그 상가 건물들 관리하는 것도 정우 씨가 도와주기로 했단다. 엄마,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한테 무슨 건물 관리를 맡겨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진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명숙의 귀에는 아들의 걱정이 그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시샘으로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명숙은 정우의 권유로 남편의 유산 중 일부인 현금 자산을 정우가 추천하는 해외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명숙아, 이건 우리 노후를 위한 거야. 우리가 나중에 스위스에 집 한 채 사서 남은 생을 보내려면 이 정도 재테크는 해야지. 명숙은 정우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취해 수억 원의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그 돈으로 스위스 별장이 아니라 30년 전 자신을 버렸던 명숙의 가문을 무너뜨릴 공매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우는 호텔방에서 명숙이 보낸 입금 확인 문자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아, 내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이제 내 손에서 내 자식들의 숨통을 조이는 칼이 될 거야. 기대해. 정우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명숙의 딸 지혜에게 접근했습니다. 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는 지혜에게 유명 갤러리 큐레이터를 소개해주겠다며 환심을 샀고 지혜가 엄마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내부의 감시망을 무너뜨린 정우는 이제 명숙의 집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숙은 정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휴대폰에 걸려 온 전화를 우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언제 와? 애들이 아빠 기다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 여인의 목소리에 명숙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다던 정우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니?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방금 그 전화 뭐야? 당신 결혼 안 했다며? 정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명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아, 사실대로 말할게. 그건 내 전처야. 이혼 서류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10년 전부터 남남이었어.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온 거야. 나 못 믿겠어.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숙은 그 눈물에 다시 한 번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우는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명숙에게 혼인신고를 서두르자고 압박했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어야 전처의 간섭에서 벗어나 명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명숙은 자식들 몰래 정우와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명숙의 집 안으로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명숙 씨, 당신의 아들 김진수 변호사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현재 정우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어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명숙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정우를 쳐다보자 그는 더 이상 다정한 첫사랑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명숙아, 이제 알겠어.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낸 증거물들, 그거 다 내가 나한테 빌려준 그 인감 도장으로 만든 거야. 내가 내 아들을 판 거지. 정우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순수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명숙아, 내가 내 아들을 판 거야. 차갑게 내뱉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아들은 횡령범으로 몰려 수갑을 잡고 제가 평생 일군 집은 하루아침에 남의 명의로 넘어갔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제게 건넨 마지막 복수는 돈이나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제 앞에 낡고 그을린 초대장 한 장을 던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정우를 버리고 재벌가 아들이었던 남편을 선택하던 날 밤, 정우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에 불이 났던 그 사건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화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그 불을 지른 게 내 남편이고 그걸 묵인한 대가로 내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산 거야. 제가 30년간 누려온 안락함이 정우 부모님의 목숨값 위에서 세워진 성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30년 전 화마 속에 감춰졌던 지옥 같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명숙은 차가운 유치장 접견실에서 아들 진수를 마주했습니다.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명숙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원망 섞인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예요. 엄마가 준 인감으로 제 서명을 위조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엄마가 그 사람한테 미쳐있는 동안 저는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떻게든 널 여기서 꺼내줄게. 그놈을 죽여서라도.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 사람은 법망을 완벽하게 피해갔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치장을 나온 명숙은 비틀거리며 정우가 점거하고 있는 자신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정우의 부하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정우, 나와. 내가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가 느긋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명숙의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숙아, 소란 피우지 마.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내 소유야. 경찰을 불러봤자 무단 침입으로 잡혀가는 건 너뿐이라고. 정우는 명숙을 정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과 그을린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30년 전 정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구 공장의 화재 사건 기사였습니다. 기억나? 내가 그 부잣집 놈이랑 결혼 발표하던 날 밤, 우리 부모님은 공장에서 산채로 구워졌어. 경찰은 단순 과실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봤어.
내 남편이 휘발유통을 들고 공장 주변을 서성이는 걸. 명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위인이 못 돼. 당신이 오해한 거야. 오해? 명숙아. 내 남편은 너를 갖기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불태웠어. 그리고 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지. 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그 큰 돈, 그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보험금을 가로챈 내 남편이 너한테 준 선물이었어. 너는 그 피 묻은 돈으로 30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들으며 우아하게 산 거야. 정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명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명숙은 기억의 저편을 더듬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남편의 옷에서 나던 지독한 기름 냄새, 그리고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들고 나타나 결혼을 서두르던 남편의 모습. 명숙은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진실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미국에서 개처럼 일하며 이 날만을 기다렸어. 너를 단순히 거지로 만드는 건 너무 시거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들이 내 손에 의에 파멸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 어때? 아들이 범죄자가 된 기분이? 이제 곧 내 딸의 유학 자금도 끊길 거야. 그 애가 외국에서 어떤 험한 일을 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아. 정우는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요양원의 침대 위였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명숙은 30년 전 정우가 사랑했던 그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준비가 된 엄마였습니다. 명숙은 요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매일 제공되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버리며 정신을 맑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명숙의 딸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정우의 감시를 피해 간호사로 변장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연락이 왔어요. 정우 그 사람 치명적인 실수를 했대요. 지혜가 건넨 쪽지에는 아들 진수가 유치장에서 변호사를 통해 알아낸 정우의 약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명숙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유령 회사를 이용했는데 그 회사가 사실은 국제적인 자금 세탁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명숙은 지혜의 도움으로 요양원을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우를 향한 마지막 연주를 준비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정우와 처음 만났던 그 인사동의 갤러리였습니다. 그곳에 정우를 유인하기 위한 30년 전의 비밀이 담긴 그림 한 점을 전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명숙은 자신의 모든 패물을 파라 갤러리 대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불타던 공장의 모습과 그 불길 속에서 비겁하게 웃고 있던 남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울고 있던 어린 정우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전시회 당일 명숙은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날의 진실을 그렸어요. 마지막으로 와줄래요? 당신에게 줄 보험금 원본 서류도 찾았거든요. 정우는 비웃으며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끝까지 발악하는군. 보험금 서류라고. 그게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정우는 명숙을 확실히 매장하기 위해 갤러리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갤러리 안에는 관객은커녕 명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대한 그림 한 점만이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그림 앞으로 다가가는 순간 그림 뒤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 씨, 그거 알아? 우리 남편이 남긴 보험금 서류. 사실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 작성한 수혜자 변경 서류였어. 당신 아버지는 공장에 불이 날 걸 알고 있었어.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거야.
정우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제 집을 빼앗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면 제가 평생 그의 발밑에서 기어 다닐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정우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2년을 산 여자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으면 그 독은 악마의 심장도 꿰뚫는다는 것을요. 저는 갤러리 한가운데에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가 평생 복수의 명분으로 삼았던 30년 전의 화재 사건, 그 불길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서류를 미끼로 던졌죠. 정우는 그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어온 30년의 복수가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제 남편보다 더 추악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우가 그 서류를 불태우려던 찰나 갤러리의 스피커를 통해 제 아들 진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정우 씨, 당신이 지금 만지고 있는 그 서류에 당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입증할 특수 약품이 발라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가면을 벗은 정우의 추악한 마지막 모습이 공개됩니다. 인사동의 어두운 갤러리 안, 명숙과 정우는 거대한 캔버스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정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명숙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명숙이 흔드는 낡은 서류 봉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명숙아, 장난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수혜자를 바꿨다고.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그 불길 속에서 내 남편의 이름을 저주하며 돌아가셨어. 명숙은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조명 아래 비췄습니다. 정우 씨, 당신 아버지는 가구 공장이 경영난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 당신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셨지. 우리 남편이 불을 지른 게 아니야. 우리 남편은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 당신 아버지를 구해내려다 화상을 입었던 거라고.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럼 내가 미국에서 보낸 그 30년은 뭐가 돼? 내가 왜 너를 증오하며 내 영혼을 팔았는데? 명숙은 한 걸음 더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본 건 남편이 불을 지르는 모습이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 뛰어들어가는 모습이었어.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그 비밀을 지켰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당신을 다시 찾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지.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과 희생을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로 바꿔서 내 자식들을 난도질했어. 정우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그게 진실이라 쳐. 그래서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지? 이미 내 아들은 감옥에 있고 내 집은 내 거야. 이 종이 한 장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법적 효력도 없는 쓰레기야. 정우는 명숙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갤러리 천장의 스피커에서 진동이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정우 씨, 그 서류를 찢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 서류를 만지는 당신의 모습은 고화질 카메라로 녹화되어 검찰청으로 실시간 송출되었습니다. 아들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갤러리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소형 카메라들이 일제히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진수, 내가 어떻게? 너는 유치장에 있어야 하잖아. 당신이 제 인감을 도용해 자금을 세탁한 그 유령 회사들, 제 여동생 지혜가 현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당신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이 저는 이미 무혐의로 풀려나 당신의 뒤를 쫓고 있었죠. 진수는 갤러리의 뒷문을 열고 경찰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정우는 뒷걸음질 치다 명숙이 그린 그 거대한 그림에 부딪혔습니다. 그림 속의 불길이 마치 정우를 삼키려는 듯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정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내게 준 그 마지막 사랑이라는 독약,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준 진실이라는 해독제였어. 이제 당신의 30년 연극은 끝이야.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 그것은 명숙이 느꼈던 절망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지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정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끌려가면서도 명숙을 돌아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명숙아, 그래도 빗속에서 너를 다시 만났던 그 첫날 내가 했던 말들은 진짜였어. 그것만은 믿어줘.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남긴 위스키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62년 인생을 올감했던 질긴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진수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명숙은 아들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건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텅 빈 구멍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사랑도,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도, 그리고 이 잔혹한 늦사랑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혜가 명숙에게 달려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정우 씨가 경찰차 안에서 발작을 일으켰대요. 그 사람이 마신 위스키에. 엄마, 혹시... 명숙은 갤러리 조명 아래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주머니 안에는 정우가 평소 복용하던 협심증 약 대신 모양이 똑같은 치명적인 독약이 든 빈 약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60세가 넘어 찾아온 늦사랑의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제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 손에 피를 묻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가 경찰차 안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영수가, 넌 살인자가 아니야.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병실에서 마주한 정우의 마지막 고백은 제 복수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정우는 자신이 먹던 약이 독약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 손에 죽어주는 것이 저를 향한 유일한 속죄라고 믿으며 그 약을 삼켰던 것이었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지옥 같은 연주에서 우리는 결국 서로의 영혼을 파괴한 뒤에야 진정한 용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0년의 증오를 씻어내고 62세의 나이에 비로소 평화를 되찾는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은 독약이었지만 그 독약이 제 남은 생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백신이 되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정우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차가운 병실 밖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진수가 혐의를 완전히 벗고 집으로 돌아온 날, 명숙은 기쁨보다 깊은 죄책감에 짓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정우의 약통에 넣었던 것은 치명적인 독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심장 마비 증상을 일으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강력한 진정제였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법정에서 죄를 자백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를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그 약을 먹기 전 이미 스스로 자신의 몸에 독을 주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명숙의 함정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을 심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명숙을 살인자로 만들어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정우가 준비한 가장 잔인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수는 엄마의 곁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정우 씨가 의식을 되찾았대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엄마와 우리 가문에 대한 소송도 다 취하했대요. 이제 우리 집도 재산도 다 돌아올 거예요. 명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야, 내가 그 사람에게 독약을 주려 했다는 건 내 아빠한테 비밀로 해줘. 진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아시니까요. 의식을 되찾은 정우는 명숙과의 마지막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정우는 뼈만 남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 소년처럼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명숙에게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명숙아, 이건 내가 미국에서 30년 동안 모은 재산들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야. 이걸로 내 아들이 잃어버린 신용을 회복하고 내 딸이 다시 유학을 갈 수 있게 도와줘.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가 30년 늦게 주는 결혼 선물이야. 명숙은 열쇠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 가정을 무너뜨린 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정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명숙아, 나는 너를 미워하면서 살았던 30년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다 보니 깨달았어. 나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벌주고 있었던 거였어. 내 남편이 불길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나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 그가 우리 아버지를 구하려 했다는 걸. 하지만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내가 너를 원망할 명분이 사라지니까. 내가 살기 위해 거짓말을 믿기로 했던 거야. 명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3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리고 명숙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명숙아, 이제 나는 내 죄를 받으러 가.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너의 그 차가운 눈빛을 견디는 거였어.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해줘.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우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고 며칠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적막했습니다. 유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의 마지막 길을 명숙만이 지켰습니다. 명숙은 그가 선물했던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그의 관 위에 백합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정우 씨, 늦사랑은 정말 독약이었네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이제 30년 전에 그 불길은 꺼졌어요. 부디 그곳에선 빗소리를 편안하게 들으며 잠들길 바라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명숙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비석 앞에 앉아 정우가 남긴 편지 한 장을 태웠습니다. 그 편지에는 정우가 명숙의 남편에게 보내는 사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명숙은 비로소 가슴 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예전의 평범한 60대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즐기며 자식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매 순간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삽니다. 인사동의 그 갤러리에는 여전히 명숙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불타는 공장이 아니라 환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화입니다. 제목은 황혼의 소나타 다시 뜨는 달. 명숙은 그 그림 앞에서 가끔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상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